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14주차 지방선거 대체 수업으로 영상으로 대체를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빅데이터하고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웹디자인 할 때도 보면 웹디자인은 이 인터넷상에서 보여지는 그런 결과물이기 때문에 어, 웹디자인 안에서도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이미지 같은 것들을 이제 그 AI에 생성된 이미지를 활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AI를 통해서 이미지를 만들 때 여러 가지 뭐 좀 단점 아닌 단점 같은 것들이 좀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관련해서 오늘 좀 얘기를 좀 한번 하려고 하고요. 여기서도 보면 지금 보여지는 이런 이미지들이요. 사람 같잖아요. 물론 사람 얼굴이기는 하다만, 실제 인물이 아니고요. 이것도 다 AI로 이렇게 다 제작이 된 그런 결과물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결과물을 사람이 직접 모델이 촬영하지 않아도 이런 메이크업 같은 것들을 모델이 촬영하고 이런 부분들을 포토샵으로 굳이 그렇게 촬영을 하지 않아도 이런 기능들을 다 AI를 통해서 만들어내 줄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웹디자인하고 그런 빅데이터하고 연관성이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죠. 그리고 뷰티 디바이스하고 관련해서도 이런 AI하고 연관성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 뷰티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에서도 보면 이런 제품 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다 지금 이런 것들이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요. 다 생성형 AI가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어서 그런 이미지를 이렇게 적용을 시킨 결과물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사람으로 촬영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생성형 AI로 이렇게 결과물을 웹 디자인에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세상에 저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여지는 이런 제품 이미지, 광고 같은 경우에도 다 AI로 제작이 된 그런 광고 결과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원래 같았으면 제품 촬영을 이렇게 하고 그 뒤에다가 이런 부분들, 이런 효과 같은 것들을 이제 포토샵하고 같이 이렇게 작업 연결을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AI가 생성을 해준다면 굳이 그렇게 힘들게 포토샵으로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뷰티 산업하고도 굉장히 큰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도 보여주는 이런 제품의 발색 같은 것들도 다 모두 AI로 제작이 된 결과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손색이 없죠, 진짜. 그래서 AI가 정말 잘 활용을 하면 아주 좋은 최고급의 이런 결과물을 우리 웹 디자인 안에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시사점을 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렇게 화보 촬영을 하고 그 화보 촬영한 이미지를 가지고서 보정을 하고 그다음에 배너 제작이나 이렇게 앞서 봤었던 제품 페이지에 활용을 많이 하는 형태였었죠.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AI로 시안을 형성을 해서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서 여러 번 제작을 한 다음에 국가별로 이제 배너 같은 것들을 수정을 할 수가 있죠. AI가 이렇게 수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수정을 할 수가 있고, 그런 부분들을 SNS나 웹용으로 빠르게 또 변환시킬 수 있다라는 장점 때문에 그 AI를 많이 활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웹 디자인 실무적인 그런 변화로 봤었을 때 AI를 활용을 하게 되면 웹 콘텐츠를 생산하는 그런 속도를 굉장히 변화시키기 때문에, 또 퀄리티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런 AI 시안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생성을 해서 사용을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리브영이나 아마존의 생성형 AI 자체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자연어 검색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시스템을 홈페이지, 웹사이트에서 이제 작용을 한다라고 좀 볼 수 있어요. 뷰티 업계에서는 이런 초개인화된 AI 챗봇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비용 절감 효과까지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활용한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뷰티 업계에서 이런 AI 챗봇을 도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봤던 것처럼 올리브영이나 아마존이나 이런 패션 뷰티 플랫폼들 안에서 생성형 AI 기반의 그런 시스템을 많이 도입하고 있는 중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챗봇이라고 하는 거는 대화형 그런 검색 기능인데요. 자연어 검색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는 립스틱이나 레드, 뭐 매트처럼 카테고리 같은 것들을 선택을 했었는데 딱 그 단어, 명사를 중심으로 해서 검색을 해야지만 우리가 그 결과물을 하나하나 찾아봤었어야 됐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 AI 챗봇을 통해서 뭐 웜톤의 데일리 립 같은 거를 추천해줘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에 대한 결과물을 그 AI 챗봇이 다 찾아준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제품 추천을 해주고 색 같은 것들도 추천을 해주고 피부톤을 뭐 분석을 해준다든지 스타일 추천까지 해주는 그런 기능들을 요즘에는 많이 도입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단순 그런 구조에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그런 구조에서 대화형 이제 UX로 이제 변화를 했다라고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기업들이 이런 AI 같은 것들을 도입하는 이유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많이 이제 활용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빠른 고객에 대한 응대를 내가 직접적으로 하지 않아도 이 AI 챗봇을 통해서 고객 응대를 해줄 수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추천에 대한 정확도 같은 것들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거. 그런데다가 특히 이 뷰티는 제품 종류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무슨 뭐 스킨케어하고 관련해서도 얘도 있고 뭐의 기능이 좋은 것도 있고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소비자 니즈에 맞게끔 이 AI가 추천 효과를 해주는 그런 효과가 굉장히 크다라고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AI하고 관련된 부분들에서 AI가 주는 그런 오류, AI는 그럴듯하긴 한데 왜 어색할까? 라는 그런 부분들하고 관련해서 문제점들하고 관련을 해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AI는 그럴듯한데 왜 어색할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경험을 여러분들이 해본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안 해본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가장 일반적인 AI의 오류 중에 하나는 이런 손과 신체 구조를 AI는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점을 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손가락 같은 것도 5개가 아니라 잘 보면 좀 뭉개져 있거나 이렇게 6개로 나타난다던가 아니면 물체와 오브제와 같이 합쳐진다라던가 아니면 팔 방향 같은 것들이 관절 위치 같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오류가 가장 AI가 많이 나타내는 그런 인간하고 관련했었을 때 많이 나타내는 그런 AI 오류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AI 오류에 관련해서는 패션도 물론 그렇지만 뷰티하고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야기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그 예체능 쪽 관련해서는 이런 AI의 어색한 이런 부분들, 문제점 같은 것들이 좀 개선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특히 이렇게 얼굴이라든지 뷰티하고 관련해서도 오류를 이렇게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눈썹이 피부색하고 같이 섞여가지고 이게 속눈썹인지 피부인지 뭐 이런 구분이 조금 잘 안 가는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눈동자에 해당하는 그런 방향이 딱 그 사람처럼 뚜렷하지가 않고 조금 애매모호하게 나타내지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귀라든지 머리카락 혹은 옷 같은 것들하고도 정확하게 구별을 해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단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혹은 영상 그 이미지를 통해서 나타나지는 그런 피부결 같은 것들은 너무 완벽해서 플라스틱처럼 뭐 보이는 그런 수준까지 도달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오히려 너무 완벽하면 어색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배경과 객체하고의 어떤 충돌성을 좀 가지고 있어요. 이제 의자와 몸이 합쳐진다든가 아니면 가방이 뭐 공중에 뜬다라든가 아니면 배경 사물이 신체에 붙는다든가 하는 등의
이 신체와 이런 물체 같은 것들을 구별을 해내지 못하고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굉장히 기괴한 그런 이미지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뒤에서 이제 다시 보겠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AI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사고를 바탕으로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온라인상에 있는 인터넷상에 있는 그런 다양한 수많은 이미지를 학습한 후에 그다음에 그걸 베이스로 해서 우리한테 이미지를 뽑아주기 때문에 이러한 오류들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한계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가짜 같은 그런 부분들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피부 결이라는 게 없고 심지어 모공 같은 것도 없죠. 그다음에 뭐 주름도 없고 그다음에 너무 얼굴이 사실 사람은 얼굴을 봤을 때 그 눈 모양 같은 것들이 딱 일정치가 않잖아요. 코를 중심으로 봤었을 때. 근데 이런 것들이 너무 대칭적으로 간다든지 혹은 뭐 질감 같은 것들이 없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너무 완벽해서 이런 부분들이 되게 어색해지는 그런 요소로 다가올 수 있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예시의 이미지를 살펴보면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손가락이 자세히 잘 보면은 언뜻 봤을 때는 잘 모르지만 자세히 보면 이렇게 손가락, 여기 손가락하고 지금 새끼손가락이 있는데도 요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색해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지금 여기서도 이렇게 보면 손가락 구조가 굉장히 좀 뭔가 자연스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어색하게 뽑아준다라고 하는 그런 결점을 좀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에서도 손을 보면 조금 무섭죠?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손이 손가락이 5개가 아니라 여기서도 보면 뭔가 이상하게 좀 합쳐져 있다라든가 뭐 뭉개져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지금 현재 그런 AI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한계점.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색해 보이고 좀 기계스러워 보이는 그런 이미지를 또 만들어줄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잘 보면 눈동자 같은 것들을 잘 보면 초점이나 이런 게 잘 맞지가 않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그쵸?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이미지를 뽑아서 보면 굉장히 좀 무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이미지를 뽑을 때는 프롬프트를 또 어떻게 입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이미지를 보여주지만 어쨌거나 어떠한 프롬프트를 입력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사람이 가질 수 없는 외계인 같은 그런 형상을 이미지로 뽑아준다라고 하는 건 이 AI는 되게 똑똑한 것 같지만 사실 굉장히 똑똑한 척을 하는 그런 기계 학습된 기계라는 그런 의미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손가락 개수가 그쵸? 6개예요. 사람 손가락은 6개가 아니죠. 이런 식으로 뽑아준다라고 하는 그런 한계점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일하고 관련해서도 여기서도 보면은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스치듯이 보면은 잘 모를 수 있겠지만 이 손톱과 이 살 사이에 요런 연결되는 요런 큐티클 간의 요런 구조 뭔가 얹은 느낌 같은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손톱 모양 같은 것들을 보면 굉장히 부자연스럽다라는 것들을 좀 많이 볼 수 있죠. 그래서 사실 이 생성형 AI를 가지고서 여러 가지 이미지를 생성해 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무한대로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다 뽑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서도 보면 손가락이 6개예요. 그래서 얘를 포함해서 6개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색하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왼쪽에 있는 이 손가락들도 사실 여기서도 손가락이 좀 무섭죠. 굉장히 무서운 사진이에요. 그리고 이 손가락이 이제 네일 아트의 디자인 같은 것들도 보면은 이게 사실 큐티클이 자라나서 요만큼이 꼭 나온 것처럼 디자인을 의도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요런 식으로 이미지를 잘못된 이미지를 AI는 또 뽑아줄 그런 문제점을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AI의 여러 가지 사례들을 살펴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이미지들은 사실 요가하고 관련된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서 이렇게 이미지를 뽑아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보는 것처럼 사람 여기 다리도 좀 되게 이상하죠. 그다음에 여기 사람이 1명이 있고 여기가 사람이 2명이 있는데 여기 상체는 하나로 합쳐지는 괴기한 그런 이미지를 또 뽑아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도 보면 다리하고 손이 이렇게 합체가 돼서 이것도 이상한 그런 형태의 이미지를 이렇게 뽑아주기도 하고, 혹은 이렇게 손까지 합쳐버리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여기서도 눈동자 같은 것들을 잘 보면은 알겠지만, 정확하게 눈동자를 명확하게 뽑아주는 게 아니라 좀 되게 희끗희끗하고 뭔가 흐리멍텅하고 되게 만들다 만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다음에 요런 귀의 요런 모양 같은 것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은 잘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자세히 뜯어서 보면 이 AI가 만들어준 이미지 과연 이게 패션이나 뭐 미용이나 뭐 여러 가지 뷰티나 이런 우리 예술계 쪽에서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퀄리티, 좀 어떻게 보면 되게 저퀄리티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 뽑아준다라는 그런 한계점을 좀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서도 계속해서 이미지를 보면 사람들의 요런 모양을 모습을 보면 쪼끔 이게 사람이 한 명인 건지, 여기도 지금 이렇게 다리는 여기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여기 다리가 하나 더 붙어 있고 굉장히 이상하게 이미지를 뽑아준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물을 좀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물체하고 사람하고를 같이 구별을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같이 합쳐 놓은 요런 형태의 이미지를 뽑아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우측 같은 경우 이 이미지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되게 무섭죠. 그래서 우산이 여기 요 부분에 이렇게 목에 중앙에 이렇게 뚫린 것처럼 요렇게 이미지를 뽑아주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요런 부분들은 치명적인 결점 중에 하나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광고 제작을 할 때 이제 생겼던 그런 문제점 같은 것들인데, 그래서 언뜻 봤을 때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잘 모를 것 같아요. 근데 자세히 보면 여기 컷 오브제하고 손의 어떤 이런 형상 같은 것들을 보면 엄지손가락은 이제 요 부분에 있는데, 또 지금 여기 손가락은 여기 위에 이렇게 얹어져 있어서 굉장히 좀 부자연스럽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물을 얻어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왼쪽에서 있는 두 번째 있는 요 이미지 같은 경우에도 이 물컵하고 손의 형상이 어떻게 보면은 뭐 굉장히 자연스럽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게 손가락이 몇 개고 어떤 지금 손의 모양을 가지고서 이렇게 컵을 들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잘 구별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 세 번째 있는 이미지 같은 경우에도 요거 굉장히 멋있지만, 여기 요 지금 요런 오브제들 있잖아요. 오브제하고 손하고의 그런 연결성이 쪼끔 떨어진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맨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도 여기 손가락이라든지 요런 이제 그 액체의 흐름 같은 것들이 쪼끔 부자연스럽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요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더 어색한 부분을 더 어색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결과물을 도출을 AI가 해준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것도 이제 뭐 뷰티 광고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도 자세히 보면 굉장히 좀 멋있는데 요런 손에 들어가 있는 요런 부분들이 굉장히 보면 징그럽기도 하고 무섭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렇고,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 아이스크림하고 손하고 같이 이렇게 섞여 있어서 요런 그림들이 굉장히 좀 섬뜩하다라고 할 정도로 무서운 그런 이미지를 많이 또 뽑아주기도 한다. 그래서 프롬프트를 어떻게 입력하느냐에 따라서 물론 결과물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요거는 좀 굉장히 무서운 형상을 띠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드저니를 활용을 해서 이제 패션 디자인에 이렇게 이미지를 뽑았을 때 이건 실패작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미드저니를 통해서 AI 패션쇼 같은 것도 많이 진행하잖아요. 그래서 AI로 미드저니로 이제 패션쇼를 이제 2021년, 22년 뭐 이렇게 해서 계속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물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그중에서 이제 버려지는 여러 가지 그런 이미지들 중에 이제 몇 가지일 텐데, 무섭죠. 예. 그러니까 팔은 이렇게 관절의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다 표현이 되지 않아서 딱 봤었을 때는 무섭다. 되게 색감이나 이런 걸 봤었을 때는 되게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이제 모델의 이런 관절이라든지 손이라든지 이런 이제 형태는 굉장히 부자연스럽다라는 그런 결과물을 도출을 해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굉장히 좀 징그럽죠, 이런 부분들.
그래서 현재 대부분의 어떤 그런 AI 툴 같은 것들을 봤을 때는 굉장히 화려해요. 그래서 화려한 그런 이미지를 생성해 주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AI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점들도 있겠지만 그거를 좀 보완해 주는 또 많은 또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광고 같은 것들을 요즘에는 이 AI로 많이 대체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화려하고 실제로 제작을 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그다음에 이제 비용 같은 것들이 이제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최소화시켜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점에서 이 AI의 활용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많이 좀 활용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멋진 그런 패션이나 이제 뷰티의 그런 비주얼을 생성을 해 주고 이런 아트를 생성해 준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뭐 변함없는 그런 장점 중에 하나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패션하고 관련했었을 때는 패턴이라든지 아니면 생산의 가능성 같은 거, 뭐 원가 계산, 뭐 그다음에 봉제 구조, 뭐 공장 전달 문서 생성 이런 것들은 좀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혹은 또 AI 메이크업에 대한 이미지는 굉장히 화려해 보일지는 몰라도 이런 것들을 AI 메이크업을 실제 얼굴에다가 표현을 하기에는 불가능한, 구현이 불가능한 그런 경우들도 다수 존재를 하기 때문에 AI는 그냥 온라인 상에서만 봤었을 때는 굉장히 뭐 유려하지만 실제로 이런 것들을 이제 상품화한다든가 이제 구현을 하려고 했었을 때는 굉장히 큰 문제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다음에 피부 위에서 표현이 불가능한 그런 광택 같은 것들을 이 AI는 정말 멋있게 잘 보여주고요. 그다음에 비현실적인 속눈썹이라든지 뭐 아이 메이크업, 그다음에 뭐 얼굴 구조 같은 것들을 무시를 하고 뭐 실제 제품으로 구현하기 어려운 또 색감을 많이 사용을 한다라는 거죠. 특히나 이 AI는 색감을 정말 많이 다채로운 색감 같은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실제로 표현을 하기에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또 AI는 그런 온라인을 기반으로 해서 이미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픽셀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들은 잘 잡아낼 수 있지만 우류에 대한 그런 구조 같은 것들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단점을 좀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AI에 들어가는 드레스는 아무리 굉장히 비정상적이거나 아니면 소매 구조가 뭐 불가능하다든가 아니면 봉제선 같은 것들이 이상하다든가 아니면 재단 불가능한 그런 이미지를 추출을 해서 이걸 사실 실제 생산으로 제작하려고 하기에는 공장에서는 생산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온라인에서 뽑아지는 AI 이미지는 그냥 그 이미지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디자이너의 역할이 그래서 더 중요해진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디자이너라고 하는 건 그림을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은 사실 누구나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능력보다는 판단 능력, 그래서 재단의 어떤 이제 가능성, 그다음에 이제 뭐 원가, 그다음에 브랜드 적합성, 뭐 디자인 수정, 뭐 최종 선택에 대한 그런 판단 요런 것들이 굉장히 더 중요해진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AI 이미지 생성 활용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변함없는 이제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여성을 묘사하라고 프롬프트를 입력을 했을 때 정말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드저니를 사용을 했을 때, 뭐 챗 GPT에서 사용되는 건 델리를 활용을 했었을 때, 여러 가지 그런 생성형 AI 프로그램들을 사용을 했었을 때 놀라울 정도로 굉장히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라고 하는 이 기사를 이제 웨스턴 포스트라고 하는 미국의 이제 유명한 그런 일간지 그런 신문 이제 저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 기사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사례 내용을 좀 정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기사에서 얘기하는 핵심이라고 하는 거는, AI는 아름다움을 객관적으로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에 축적되는, 정말 인터넷에는 많은 그런 이미지들, 자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서 기존 사회에 편향된 어떤 미적 기준을
이 AI가 학습을 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AI가 미드전이나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든지 아니면 챗 GPT에서 사용되는 델리를 이 세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한번 이미지 실험을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여성과 그다음에 못생긴 여성 과 관련된 프롬프트를 넣고서 수천 장을 분석을 했더니 결과로는 이제 그 AI가 생각하는 AI가 뽑아주는 아름다운 여성이라고 하는 폭은 굉장히 좁았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통적인 특징으로 봤었을 때는 이미지를 뽑아줄 때 젊은 여자, 그다음에 마른 체형, 그다음에 대칭적인 얼굴의 그 유형, 그다음에 밝은 피부톤도 그런 흑인처럼 어두운 톤이 아니라 이렇게 밝은 피부톤을 아름다운 여성이라고 이 AI가 인식을 해서 그렇게 이미지를 뽑아준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아름다운 여성 기준에는 짧은 머리는 안 돼. 이 긴 머리를 가진 여성, 그다음에 모델 같은 그런 비율을 아름다운 여성이라고 생각을 하는, 누구나 생각하는 그런 미의 기준 있잖아요. 굉장히 좁은 그런 형태로 이미지를 뽑아줬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뽑아준 이미지는 다양성이 굉장히 낮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적인 노화가 있는 이미지는 약 2%, 그러니까 조금 나이가 들었어도 중후해도 아름다운 여성으로 그게 인식이 될 수도 있는데, 이 AI는 보통 다 젊은 여자를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시적인 노화가 있는, 그러니까 눈으로 봤을 때 나이가 있는 그런 이미지는 한 약 2% 정도밖에 추출을 안 해줬다라는 거죠. 아름다운 여성으로. 그다음에 어두운 피부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게 나타났다라고 이 기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델리를 가지고서 이렇게 아름다운 여성을 뽑아봤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프롬프트를 마르고 민족적으로 모호한 여성들이 진한 화장을 한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결과물을 이제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62% 정도는 중간 정도의 그런 피부톤을 가지고 있는 이런 이미지들을 아름다운 여성이라고 인식을 시켜서 이렇게 이미지를 뽑아줬다라는 그런 결과물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미드저니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의 특징들이, 여성들은 대부분 이렇게 깊게 파인 상의, 여기 상의의 옷들을 보면 다 깊게 파인 상의, 그다음에 흐르는 가운이라고 하는 이 드레스 있잖아요. 드레이프성이 굉장히 많은 그런 여성을 아름다운 여성이라고 이 미드저니는 특히 더 인식을 한다라는 거죠. 특히 9명 중에 이 9명은 피부가 굉장히 밝은 톤을 가진 그런 이미지들을 추출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여지는 그 전반적인 타 이미지들을 이렇게 보면 피부가 까무잡잡하거나 흑인이거나 좀 그런 톤이 없어요. 그쵸? 피부가 굉장히 밝은 톤으로 가고 있고, 그런 여성을 아름다운 여성으로 이 AI가 인식을 해서 이렇게 이미지를 추출을 해줬다라는 거죠. 또한 이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경우에는 흐르는 옷차림의 마른 그런 여성들도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피부톤의 비율이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가장 높게 많이 나타났다. 그래서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추출되는 그런 이미지들을 보면 약간 물론 서양 기준의 여성들을 뽑아주기도 하지만 이렇게 동양 그런 쪽에 그런 여성들도 이렇게 뽑아주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성형 AI 프로그램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도출되는 그런 이미지가 또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못생긴 여성하고 관련된 프롬프트의 그런 결과물은 더 심각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AI는 이 못생겼다라는 것 자체를 노화, 그러니까 나이가 든 여성, 그다음에 주름이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비정상적인 얼굴 구조를 가졌고, 그다음에 굉장히 과장된 어떠한 특징을 가졌고, 비현실적인 형태와 연결되는 것들이 못생겼다라고 인식을 해서 AI는 그렇게 이미지를 뽑아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 어글리 못생겼다라는 거는 이제 늙음하고 같이 연결해서 편향된 그런 결과를 뽑아줬다라고 지금 이 기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드저니에서
프롬프트의 대표적인 주제로 봤었을 때 전신 초상 그런 사진에 평범한 여자를 만들어 달라고 했었을 때는 이제 요런 이미지를 이제 도출을 해 줬다라는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이 미드저니에서 똑같이 뚱뚱한 여성의 전신 초상 사진을 만들어 달라고 했었을 때는 요런 형태의 이미지를 이제 미드저니가 이제 만들어 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스테이블 디퓨전의 프롬프트에서 초상화 사진으로 못생긴 여성을 그려달라라는 그런 이제 주문을 했더니 이제 이런 이미지들을 뽑아 주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AI는 객관적인 기준으로 사실 이 못생김을 판단하지 않고 이렇게 보면 다 이렇게 늙거나 주름이 많거나 옷도 되게 좀 옷가짐이 굉장히 좀 약간 지저분하거나 이렇게 좀 너무 낡은 듯한 그런 이미지들을 많이 뽑아 주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 모여서 요런 게 이제 못생긴 여성이라고 이제 생각을 이 AI가 해서 이렇게 이미지를 뽑아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헤어스타일 같은 것들 보면은 약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불을 맞았나? 머리가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평범하지 않은 그런 여성들을 '못생겼다.'라고 AI는 인식을 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AI는 객관적인 그런 기준으로 못생김을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외모 차원뿐만이 아니라 이런 사회적인 이미지나 이제 감정까지 같이 묶어서 이런 여성들을 못생겼다라고 생성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못생긴 거는 외모 특징의 하나가 아니라 못생김은 늙고 그다음에 초췌하고 우울하고 가난해 보이고 비정상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여성들이 못생긴 과 이제 연결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미지를 뽑아줬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 미드저니와 스테이블 디퓨전이 공통적으로 만든 패턴이 또 하나가 있는데 못생김은 나이 든 것과 똑같다라고 인식을 하고 이런 이미지를 뽑아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모델은 이제 뭐 노년 여성이라든지 이런 깊은 주름, 뭐 처진 얼굴, 그다음 피곤한 표정을 가진 여성을 못생긴 여성이라고 이제 인식을 해서 이미지를 뽑아줬고요. AI는 나이 많음은 덜 아름답다라고 학습한 것에 대한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용자는 못생긴 여성만 프롬프트로 입력을 했는데 AI는 이 늙은 여성으로 이렇게 바꿔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이와 미적 가치가 자동적으로 연결되게끔 AI가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문제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미드저니의 이상한 또 편향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이미지를 도출을 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드저니가 만든 그런 못생긴 여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낡은 그런 빅토리아 풍의 옷, 그다음에 어두운 색, 그다음에 칙칙한 뭐 이런 원피스나 드레스, 그다음에 오래된 굉장히 스타일 이런 것들을 못생긴 여성이라고 이제 같이 인식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가 프롬프트를 입력을 할 때 옷하고 패션하고 관련된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았지만 근데 AI가 이 못생긴 사람은 이런 옷을 입을 것이라고 상상을 하고서 이렇게 이미지를 뽑아준 거겠죠. 그래서 이거는 외모 판단을 넘어서 문화적 어떻게 보면 편견이라고 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AI는 이제 못생겼다라는 거는 이제 오래됐다라는 거고, 이 오래됐다라는 건 이제 시대의 뒤떨어짐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하나의 스토리까지 만들어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에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만들어진 이런 문제 같은 것들을 보면 굉장히 지저분한 혹은 여기서도 비슷하게 집안일을 하는 주부 같은 복장. 이건 어떻게 보면 여성에 대한 편견이죠. 그죠? 그다음에 우울한 표정, 그다음에 불행한 얼굴, 뭐 반항적인 표정, 이런 뭐 광기 어린 표정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표정을 자주 생성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I는 이런 매력 없음과 뭐 불행, 그다음에 정신 이상적인 광기 어린 이런 헤어스타일, 이런 표정들, 그다음에 사회적 실패까지 같이 연결을 해 버려서 그거하고 관련된 이미지를 이렇게 도출을 해냈다라는 건요. AI가 외모는 성격처럼 이렇게 학습한 그런 결과라는 뜻으로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AI는 현실을 복사한 게 아니라 편향을
인터넷에 많이 있는 그런 편향된 기준들을 증폭시킨 결과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AI는 인터넷 이미지를 기반으로 해서 그걸 학습하고 그거에 대한 평균값을 생성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요런 이미지라고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것인데, 문제는 인터넷 자체가 이미 성향적으로 편향된 그런 데이터들이 이미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객관적이지 않은 그런 기준들, 이게 누구의 기준도 아니잖아요. 사실 아름다운 여성이라고 하는 거는 나이가 든 사람일 수도 있고, 그쵸. 주름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미 처음부터 편향된 그런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결과를 뽑아냈기 때문에 진짜 편향을 더 증폭시킨 그런 결과라고 밖에, 해석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인종에 대한 편향, 그 다음에 미적 기준에 대한 편향을 갖고 있어서 AI가 그러한 부분을 더욱 극대화시킨, 증폭시킨 그런 결과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 브로드노즈라고 하는 콧볼이 넓은 그런 코가 넓은 그런 특징을 포함한 프롬프트를 넣고서 이제 결과 얼굴이 어떻게 생성되는지 한번 비교를 해봤대요. 이 신문사에서. 그래서 이제 특정 특징이 매력도나 이제 인종이라든지 나이 같은 요소와 묶여서 나타나는지 한번 분석을 해봤다라는 거고, 그래서 코만 넓어진 게 아니라 피부 톤이라든지 얼굴 형태, 인종적인 특징처럼 보이는 요소, 그다음에 미적 매력도 같은 특징들도 함께 따라오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 100%라고 하는 그런 결과물이 있다라고 하면 그 중에서 20%는 실제로 코가 넓은 여성으로 이렇게 표현을 잘 해줬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치를 얻어냈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36% 정도는 아예 이 넓은 코 표현 자체가 되지 않은 그런 일반적인 여성들의 이미지가 추출이 됐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프롬프트에 넓은 코의 특징을 가진 여성을 그려달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100이라고 하는 이 수치 중에 이 20%밖에 실제로 넓은 코가 잘 표현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건 어떻게 보면 AI가 반항하는 거죠. 내 프롬프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한 20%밖에 잘 보여주지 않았으니까 굉장히 반항기가 많은 이제 AI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나머지 한 44% 정도는 코가 굉장히 부자연스럽거나 여기 밑에 보이는 이런 이미지들을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뭔가 굉장히 기괴하게 생성을 해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AI는 어떤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기준들이나 가치관 같은 것들을 가지고서 우리한테 결과물을 뽑아주는 게 아니다 보니까 온라인에 있는 그런 많은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한테 이미지를 뽑아주다 보니까 이런 기괴한 그런 이미지들도 만들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미가 참 어떻게 보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AI가 넓은 코는 코폭만 수정하는 게 아니라 넓은 코를 가진 사람은 이런 외모일 가능성도 높다라는 인식으로 이렇게 이런 이미지들을 이렇게 뽑아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학습한 패턴을 가져온 그런 결과물이라고 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AI는 어떤 특징 하나를 독립적으로 넓은 코를 잘 표현해달라고 하는 이런 특징적인 프롬프트를 독립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에 축적된 어떤 편향된 그런 조합을 같이 학습을 해서 이 결과물로 뽑아준다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부분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미드저니에서 한 여성의 초성화 사진으로 눈꺼풀이 없는, 그러니까 그 쌍꺼풀이 없는 여성을 그려달라고 했었을 때 2% 정도는 그와 비슷한 이렇게 쌍꺼풀이 없는 이런 여성으로 이미지를 만들어 줬었는데 98%, 세상에 98%래요. 이제 프롬프트로 쌍꺼풀이 없는 여성을 그려달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쌍꺼풀이 있는 그런 서구형, 심지어 이런 서구형 눈매로 생성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로 봤었을 때는 우리 동양인으로서는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편향된 결과로 일반적인 쌍꺼풀, 그 다음에 서구형의 여성의 그런 눈매로 항상 이렇게 생성을 해줬다라는 건 내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도 얘가 내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참 편향된
학습된 결과를 자기가 학습한 대로만 내가 무슨 말을 하든 간에 이 프롬프트가 어떤 말을 하든 간에 자기가 원하는 내고 싶은 그런 결과만 내준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서 우리가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굉장히 답답하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답답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이 AI가 이제 인간의 생각을 다 이해할 수 없고 이 AI가 이제 우리한테 결과물을 뽑아준다라는 건 이제 그 앞에 굉장히 많은 그런 데이터들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AI 편향을 줄이기 위한 해결 방향으로서는 첫 번째로는 당연한 얘기겠죠. 더 다양한 데이터로 학습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AI는 인터넷 이미지로 학습을 하잖아요. 인터넷 이미지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젊은 여성을 중심으로, 그다음에 밝은 피부 톤을 중심으로, 그다음에 서구적인 미를 기준으로 그다음에 특정 얼굴 구조를 반복을 하면서 AI가 그러한 특성을 이제 평균값처럼 학습을 하면서 아름다움으로 이제 인식을 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문제라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다양한 그런 연령이라든지 인종이라든지 피부색이라든지 얼굴 구조, 체형 이런 것들을 포함한 데이터 학습이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많이 좀 필요하다, 개선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AI가 없는 그런 시대에서 사는 게 이제는 조금 이제 불가능해지고 있잖아요. 점점점 계속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 이 AI가 뽑아주는 다양한 그런 이제 결과물 같은 것들이 퀄리티가 좀 더 높아져야 하는 게 이제 앞으로 이제 개선점이라고 지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개선점을 위해서는 이렇게 더 많은 데이터, 더 다양한 데이터, 그러니까 많은 양보다는 빅데이터인 그 많은 양보다는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나 이런 요소들을 고려한 다양한 이런 데이터를 고려해서 학습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AI를 이 워싱턴 포스터가 진행한 이런 실험처럼 AI를 계속 지속적으로 감시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워싱턴 포스트가 아름다운 여성, 못생긴 여성, 넓은 코, 그다음에 이렇게 쌍꺼풀이 없는 그런 여성을 가지고서 이렇게 결과를 비교한 것처럼 앞으로도 이런 이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특정 집단이 적게 나오는지, 그다음에 왜곡은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이상하게 생산되는지, 이런 것들을 감시하면서 AI도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시험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시사점을 준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AI는 더 똑똑해지는 것보다 더 다양한 데이터를 보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 앞으로는.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 AI는 말 그대로 정말로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그 빅데이터, 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그걸 학습해서 우리들한테 또 새로운 정보를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다양한 범위 내에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AI도 이제 인간처럼 지속적인 평가와 점검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도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 중간평가, 그래서 우리도 중간고사가 있고 기말고사가 있는 거잖아요. 중간평가, 기말평가가 있는 것처럼 AI 이 기계에서도 지속적인 그런 평가, 점검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시사점을 좀 보여줍니다. 그다음에 이런 생성형 AI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데, 이런 생성형 AI 시대에서 산업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는 이미 실험 단계를 지나서 실제로 많은 그런 광고 산업, 특히 광고 산업에 진입한 수준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3년 기준으로 했었을 때 광고 기업에서 AI 파일럿 프로젝트라든지 테스트라든지 실험 수준에 그쳤다라고 하면 24년도에는 실제 소규모 광고 캠페인을 제작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패션이나 이 뷰티 영역에서도 이런 광고물이 스멀스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된다라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 빌리언 달러 보이라고 하는 인플루언서 마케팅 회사인데요. 이제 브랜드하고 크리에이터를 연결해주는 글로벌 에이전시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사를 한번 해봤더니 92%의 마케터는 이미 생성형 AI로 제작한 경험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70%의 마케터는 내년에 AI 예산이 증가할 계획이다. 우리 회사에서 그렇게 AI 예산이 지금 증가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죠. 그래서 AI 기술을 활용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미래에 사용할 기술이 아니라 이미 현재 광고 산업에 이미 벌써 정착이 되고 있는 그런 산업 도구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 첫 번째 있는 이제 4분의 1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컨슈머, 그래서 소비자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비자의 4분의 1은 생성형 AI를 사용을 해서 이제 소셜 미디어 콘텐츠를 만들어 본 경험이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사실 굉장히 좀 적은 수준이죠. 그래서 이렇게 AI를 활용한다라는 건 사실 소비자들 입장에서 재미라든지 SNS 정도로 활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프로필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뭐 밈 이미지 같은 거 만들 때 혹은 뭐 인스타 콘텐츠를 만드는 그런 수준에 그쳐 있다. 소비자들은 그렇게 AI를 활용을 하고 있다. 재미삼아. 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보여지는 이 마케터가 이제 92%라고 하는 거는 마케터의 이제 92%가 생성형 AI를 이제 부분적으로 또는 이제 완전히 사용을 해서 제작된 크리에이터 콘텐츠를 의뢰한 경험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마케터는 이제 거의 이미 뭐 사용을 시작한 단계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92%는 사실 엄청 높은 수치잖아요. 그래서 브랜드들이 광고 이미지라든지 캠페인이라든지 SNS 뭐 그런 콘텐츠, 인플루언스 콘텐츠를 제작을 할 때 요런 AI 기능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이 하늘색의 크리에이터 10명 중에 9명은 생성형 AI를 활용을 해서 콘텐츠를 제작한 경험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91%의 크리에이터의 이제 그 91%는 이제 최소 주 1회 생성형 AI를 사용한 그런 경험 수치를 좀 얘기를 하는 것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3분의 2라고 하는 건 아직 생성형 AI를 사용하지 않은 사람 중에 3분의 2는 향후 12개월 이내에 사용할 계획이 있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석을 해 보자면 이 그래프가 단순히 이제 AI를 많이 사용한다 이런 그런 수준에서 이제 그치는 게 아니라 생성형 AI가 이미 콘텐츠 산업 표준이 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의미를 합니다. 이런 표들이. 그래프가. 그래서 흐름을 보면 이제 소비자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마케터, 그다음에 크리에이터로 갈수록 사용률이 급격하게 증가한다라는 것들은 요런 지표를 통해서 실제 조사 결과를 통해서 알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크리에이터는 심지어 이제 이런 일상 도구 수준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AI가 이제 그런 저한테는 포토샵을 사용하는 게 굉장히 일반화가 되어 있는데 AI가 이제 그런 것처럼 기본 작업 도구로 바뀌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지표로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AI가 재미있는 이미지를 만들 때는 사실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패션이나 뷰티 산업에서 이런 AI를 계속 사용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리스크가 굉장히 따른다라는 거죠. 이 광고라든지 뭐 패션 캠페인, 그런 뷰티 브랜드, 뭐 브랜드 모델 선정 같은 것들에 쓰이면 그러한 영향력들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AI가 아름다움은 젊음이라고 인식하고 젊음은 마른 체형, 또 마른 체형은 특정 얼굴로만 이렇게 앞에서 봤던 것처럼 반복적으로 생성을 한다라고 하면 브랜드들도 사실 이런 이미지를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과물이죠. 그래서 이런 AI로 생성된 이미지를 가지고서 광고 캠페인, 뭐 이런 패션 캠페인, 그다음에 뭐 뷰티, 뭐 브랜드 모델 선정 이런 것들을 계속 사용을 하다 보면 앞으로 계속 그런 편향된 기준의 미를 바탕으로 해서
브랜드들이 소비자들한테 계속 보여질 것이고 소비자들도 그런 것들을 '아 이게 정말 아름다운 거구나. 이런 아름다움이 계속 지속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 몇 년 동안 잘 살펴보면 패션이나 뷰티 산업에서 다양한 피부톤이라든지 아니면 플러스 사이즈라든지 아니면은 인종의 다양성, 그다음에 헤어스타일 같은 것들을 포함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고 심지어 자리를 많이 잡았잖아요. 플러스 사이즈 같은 모델들도 많이 나왔고 그런 제품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그런데 이 AI가 이런 인터넷 평균값만 학습을 해서 예전에 있는 이런 젊은 마른 체형, 특정 얼굴 뭐 이런 것들을 미의 기준으로만 잡으면 예전에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생각했던 그 미의 기준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결과를 뽑아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AI는 다양성을 확대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과거의 이 편견을 다시 강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리스크를 안겨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좀 단점이라고 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딜레마에 빠져 있다라고 좀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실제로 이런 콜라보가 진행이 됐던 건 아니고 이제 요렇게 이제 만들어 본다면 노스페이스하고 이제 페덱스가 콜라보를 하면 요런 식으로 이제 가상으로 연결을 해서 이렇게 광고 캠페인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예시 이미지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23년 몬클레어에서 실제로 이 AI를 활용하는 광고 캠페인을 이런 식으로 선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런 패션 기업들에서 이런 AI를 활용을 해서 광고 캠페인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25년에 로레알에서는 이런 AI를 활용한 제품 광고 비주얼을 이렇게 선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미드저니를 활용을 해서 만들어낸 이런 광고라든지 뷰티 광고, 제품 광고 같은 것들을 요런 결과물을 도출을 해낼 수가 있죠. 그런데다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오프라인 환경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특히 젊은 세대들은 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그런 콘텐츠를 소비를 하기 때문에 이런 AI 시장 같은 것들, 그리고 AI를 활용한 광고 제작 같은 것들이 먹힐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도 그것도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광고물을 제작을 해낸다라는 부분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 광고 같은 경우를 AI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제품 디자인으로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죠. 이렇게 딱 봤을 때는 사실 우리 좋은 카메라로 실사로 이렇게 이미지를 찍었을 때 요런 광고물의 결과물을 우리 예전 잡지라든지 TV 광고라든지 뭐 요런 것들을 통해서 볼 수 있었죠. AI가 없었던 시절에도. 근데 사실 이 이미지가 AI로 만들어졌는지 아니면 실제 이미지, 그러니까 실제 제품을 가지고서 이렇게 포토샵을 활용을 해서 요런 결과물을 또 뽑아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포토샵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AI로 제작한 것인지 정말 불가능해졌죠, 지금은.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어렵게 시간을 투자해서 포토샵으로 이런 것들을 다 처리를 해내는 것보다 이렇게 광고물을 이제 AI로 이렇게 제작을 하는 부분들이 훨씬 이제 예산적인 부분으로도 저렴하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하는 부분이죠, 기업에서. 광고물도 더 많이 이제 좋은 결과물을 이제 선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활용을 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요 지금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미스 AI라고 하는 그런 대회에서 24년에 모로코 AI의 이 뷰티 인플루언서가 우승을 차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모로코의 이 켄자 라일리가 이제 최초의 미스 AI 타이틀을 차지했다라고 보는 거죠. 전적으로 정말 컴퓨터 생성으로 제작된 그런 인물이고요. 모로코 출신으로 설정된 가상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그런 버추얼 뷰티 라이프스타일 인플루언서이자 뭐 최초 AI 그런 미인 대회 지금 초대 우승자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이 아닌 완전한 그런 디지털 그런 캐릭터이지만 이런 SNS 상에서 실제 인플루언서와 비슷한 방식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기 때문에 특히
SNS 콘텐츠를 우린 많이 소비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틱톡이라든지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다 콘텐츠를 소비하기 때문에 이런 가상의 인플루언서들도 지금 시대에서는 먹힐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2위와 3위를 차지한 그런 가상의 버추얼 인플루언서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출신이고요. 그다음에 3위는 이제 포르투갈 출신의 가상의 인물, 버추얼 그런 인플루언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메이블린이라고 하는 뷰티 브랜드가 이런 가상의 인플루언서를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뷰티가 생성형 AI를 사실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산업 분야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패션보다 오히려 이런 가상의 모델이라든지 이런 가상의 뷰티 어시스턴트, 뭐 광고 비주얼 생성, 뭐 개인화 추천 이런 것들이 빨리 들어간 분야가 이 뷰티 분야이죠. 그래서 이 메이블린이 이제 AI 기반으로 해서 디지털 앰버서더를 이렇게 가상으로 만들어내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실제 모델 대신에 가상 인물을 만들어서 마스카라 그런 캠페인에 이렇게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 기준에 인플루언서가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인플루언서 릴 미켈라라고 하는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에도 뭐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그런 SNS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가상의 버추얼 인플루언서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미드저니를 활용해서 이제 패션 디자인을 한다면 요런 식으로 또 활용이 되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왼쪽에 있는 요런 작품을 기반으로 해서 요 작품을 좀 다양하게 다른 이미지로 이렇게 뽑아 달라고 했었을 때 이제 요런 결과물을 뽑아 줬다라고 하고요. 실제 예시입니다. 네, 그거를 이제 디자인적인 부분에다가 반영을 해줘라고 했었을 때 지금 왼쪽에 보이는 요 두 가지 이미지로 해석을 이제 그 AI가 해서 이렇게 디자인을 실제로 이렇게 해줬고, 그걸 가지고서 실제 옷에다가 이렇게 적용을 시켜줘라고 했었을 때 요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또 극대화시켜서 컬렉션으로 표현을 한다면 요런 식의 컬렉션으로 AI가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프롬프트를 입력을 할 때 단계별로 입력하는 그런 중요성을 좀 보여주는 그런 사례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드저니든 뭐든 간에 뭐뭐한 뭐뭐를 뭐 어떻게 해줘라고 하는 최종적인 그런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한 프롬프트를 뭐 입력하는 것도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하나의 작품을 가지고서 이거를 베리에이션을 어떻게 줘서 이런 작품을 만들어줘. 그다음에 그거를 스케치를 해줘. 스케치한 그 디자인을 실제 뭐 원피스에 적용시켜줘. 그다음에 적용시킨 그 원피스를 기준으로 해서 이런 런웨이에서 걷고 있는 모델에 적용시켜서 이렇게 만들어줘 하는 그런 단계적인 이런 부분들이 실제 패션 디자인에 적용되는 그런 AI의 활용이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두 개의 영상을 보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이제 AI가 디자인을 이제 대신하는 게 아니라 이제 디자인의 기준이 감각에서 이제 데이터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점을 좀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영상을 좀 보고 그다음에 사례에 대한 이제 요약을 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활 곳곳에 스며들고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 AI를 알기 쉽고 재미있게 전해드리는 아핫 AI 시간입니다. 패션의 영역에도 AI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내 취향에 맞는 옷을 고르고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어내는 일까지 AI가 돕고 있는데요. 지금 보고 계신 이 영상, 원하는 대로 사진 위에 그리면 마치 실제 옷을 입은 것처럼 구현됩니다. 옷을 직접 구매하기 전에 나만의 스타일을 찾는 게 가능하겠죠. 이렇듯 AI는 패션 산업에도 스며들어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AI가 소비자의 취향을 분석해 적합한 옷과 패션 아이템을 추천하는 것은 기본이고, 가상의 세계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 다양한 의상을 입어볼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AI는 몇 초 만에 이용자의 체형에 맞는 코디를 추천해 주기도 하죠.
이미 패션 디자인 분야에서도 AI를 활용한 실험적인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미국 뉴욕에서 열린 뉴욕 패션 위크에서는 AI 디자이너의 작품이 선보인 적이 있습니다. 금성에서의 꽃은 어떨까? 이런 질문에 대한 이미지를 AI가 창작한 건데요. AI 디자이너는 3,000장 이상의 이미지와 패턴을 가지고 200여 벌 의상 제작에 참여했습니다. 트렌드 변화에 민감한 패션 업계에서는 AI를 활용해 효율성을 높이고 있는데요. 디자이너의 창의적인 패턴 작업을 AI가 보조하며 다양한 변형을 빠르게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컨셉으로 AI를 활용해 만들어 본 패턴 어떠신가요? 디자인 교육 현장에서도 AI는 학생들의 창의적 발상을 돕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자신만의 디자인을 손으로 그리면 AI는 이를 다양한 스타일로 시각화해 보여줍니다. 이렇게 구현된 이미지들은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더욱 풍부하게 발전시키는 영감이 되죠. 실제 패션쇼 기획까지 이어지면서 학생들은 자신의 창의성을 더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AI 디자인에도 한계는 있습니다. 아무리 멋진 디자인이라도 실제로 옷은 사람이 입는 것이니까요. 착용감, 소재의 특성, 움직임에 따른 실루엣 등은 여전히 패션 디자이너의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그럼에도 AI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한데요. 마치 우트쿠티르가 실용성보다는 디자이너의 예술적 상상력을 보여주는 것처럼 AI는 현실의 제약을 뛰어넘는 새로운 미적 영감을 제시해줍니다. 이처럼 AI는 패션 디자이너들의 상상력을 현실로 구현하는 도구이자 창의성을 확장하는 협력자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아핫 AI였습니다. 네, 영상에서 본 것처럼 디자인은 감각적인 부분이죠. 근데 지금은 디자인은 좀 약간 데이터 기반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그런 시사점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디자이너 감각, 그다음에 트렌드를 직관으로 해야 하지만 현재는 이제 소비자 데이터라든지 검색 데이터, SNS 반응 같은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디자인이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의사결정이 이동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트렌드 예측에서 이제 트렌드를 생성하는 그런 단계로 갔다. 그래서 기존에는 트렌드 분석을 좀 우리가 디자인적인 부분에서 많이 따라 했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AI 시대에서는 데이터를 분석해서 디자인을 이렇게 생성을 해내는 거죠. 그래서 트렌드를, AI가 읽는 것 뿐만이 아니라 만드는 것까지 이제 가능해진 우리 패션 영역에 많은, 이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리드 타임이 굉장히 많이 극단적으로 단축이 됐죠. 그래서 생산을 하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단축했다. 기획해서부터 생산까지의 그 시간이 굉장히 단축이 됐다. 리드 타임이 굉장히 단축이 됐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AI를 활용을 하게 되면 이제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바로 디자인을 생성을 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오차 같은 부분, 오류 부분을 조금 리스크 같은 부분을 좀 최소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패션 제품을 개발해내는 그런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소비자의 중심 구조로 좀 많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AI는 무엇을 기반으로 움직이는가를 보면 검색 키워드, 데이터, 그다음에 SNS 반응 같은 것들을 다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디자인 기준이 디자이너 자체에서 창의적인 영감을 얻어내는 뭐 그런 디자이너 영역이 아니라 이제는 이런 소비자 데이터로 다 이동을 해서 소비자 기반으로 해서 디자인이 다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직무적으로 봤었을 때 굉장히 큰 변화가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상 초반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그런 2022년도에 그 LG에서 그 틸다의 역할이 좀 굉장히 직무적인 부분에 협업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단순히 이제 디자인 작업만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지금에 굉장히 필요한 그런 역량이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진짜 많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 그다음에 또 이런 생성형 AI라든지 이런 AI
관련된 그런 활용 능력이 굉장히 요구가 되고, 그다음에 컨셉 기획이 요즘에는 아이디어 싸움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요즘에는 누구나 다 생산을 해낼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조건들이 좀 많이 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좀 독특하고 어떤 소비자층을 통해서 기획을 하느냐 가 굉장히 좀 중요해졌다. 그래서 중요한 역량이 이런 것들이 요구가 된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자이너라고 하는 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AI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을 좀 요한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영상으로는 AI가 단순 보조 기술이 아니라 뷰티 산업의 어떤 제품 개발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개인화 서비스를 바꾸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최대 가전 IT 박람회 CES에서 K-뷰티 기업들이 IT 업체 못지않은 기술력을 선보였습니다. 인공지능 기술로 얼굴 상태를 분석해 맞춤형 관리를 돕는 K-뷰티 제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에서 김혜민 기자입니다. 평범해 보이는 거울에 얼굴을 비추자 자외선 차단제를 바를 때가 됐다는 표시가 뜹니다. 차단제를 덧바르면 그 부분만 색깔이 바뀝니다. 이제 점점 이제 하얗게 조금만 더 이렇게 움직여주시면 인식을 하겠네. 이제 이렇게. 되네? 네. 금방 되네. 아모레퍼시픽이 삼성전자와 협력해 만든 거울로 피부의 모공과 주름까지 AI로 정밀 분석하고 필요한 제품도 알려줍니다. 한국 콜마는 치료와 화장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기기를 선보였습니다. 상처 부위를 촬영하면 AI 알고리즘이 상태를 분석해 걸맞는 치료제를 분사하는 방식입니다. As somebody who has lived with scars on my face, it's neat to see the technology coming to try to help those like myself that deal with scars, and it's very impressive. 이 기기는 100만 장의 두피 데이터를 학습한 AI 두피 스캐너입니다. 제 머리를 한번 직접 스캔해 보겠습니다. 모발 두께나 두피의 상태 등 진단 결과를 단 몇 분 만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에서도 이제 미국 소비자분들께서도 인정을 해서 헤어케어랑 탈모 케어 분야에서 1위를 기록을 했고요. 단순한 화장품 홍보를 넘어 AI와 혁신 기술을 드미업은 K-뷰티는 CES 전시장에서도 큰 인기입니다. Yes, I'm very well aware of the Korean beauty technology or emphasis, so yes, very familiar. K-푸드 관련 기기에 대한 관심도 뜨겁습니다. 눈꽃 얼음을 만드는 빙수기와 편의점에서 볼 수 있는 라면 조리기를 선보인 부스 앞에는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Very good. Oh my god. There's a little bit of heat. It's pretty good. 코트라는 K-뷰티, K-푸드 관련 업체의 상당수는 이번 CES를 통해 대규모 수출 계약을 체결했거나 체결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영상 속에서 어떤 핵심 장면을 보면요.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뷰티 산업에 이런 AI 기술, 빅데이터 기술들이 굉장히 먼저 많이 적용이 되었다. 라고 좀 볼 수밖에 없고, AI 스마트 거울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얼굴 상태를 분석하고 피부 상태 확인하고 행동 추천해 주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기능으로서 AI가 많이 이제 활용이 됐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K-뷰티 산업에서도 보면 뷰티와 AI, 데이터 산업으로 이제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이 뉴스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개인화 서비스를 이제 만드는데 이 AI가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작업한 내용이 메인 페이지, 이렇게 상세 페이지 2가지 정도로 지금 요약이 될 거예요. 더 작업을 많이 한 친구들은 이 포토샵 파일이 더 많이 있겠죠. 일단 저는 메인 페이지와 상세 페이지 2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메인 페이지에 저희가 요 지금 그리드 시스템이라고 하는 요 부분을 지금 작업을 했잖아요. 요 레이어 상태에서 그리드 시스템 이 눈을 끄게 되면 이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상관없이 눈을
켜놔도 되고요. 뭐 꺼놔도 되고 요건 상관없어요. 제가 포토샵을 열어서 제가 확인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상관이 없으니까 별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기말 때 제출해야 되는 내용은 제가 저희 학교 포털에다가 이렇게 공지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기말 제출 내용은 알집 파일로 모든 내용들을 다 압축을 하셔가지고요. 6월 10일 밤 11시 59분까지 제출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메일 주소 같은 경우에는 요 주소를 제가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헷갈리지 말고 여기 NS고 앞에 숫자 0이에요. 0. 그래서 5가 아니고 영문 5가 아니고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 확인해서 메일 제출하셔야 돼요. 이거 제출 누락된 거는 제가 일일이 다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냐면 지금 이 수업만 제가 그 기말 자료를 받는 게 아니라 다른 수업들도 지금 다 받고 있기 때문에 너무 헷갈려서 제가 그것까지는 일일이 다 연락을 해줄 수는 없으니까 메일 주소는 꼭 잘 확인하고 여기로 보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메일 제목에 이것도 너무 헷갈려요. 그래서 꼭 반드시 자기 이름하고 학번 꼭 넣어주고 그 앞에 수업 과목명을 꼭 이렇게 지켜서 넣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고 마음대로 그렇게 하면 결국에 저희가 지금 수업이 어쩔 수 없이 상대평가이다 보니까 나중에 굉장히 비슷한 그런 점수를 가진 친구들 안에서는 이런 사소한 이런 것까지도 잘 지켰냐 지키지 않았느냐 이런 걸로도 제가 판가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잘 지켜주시고요. 그래서 제출해야 되는 내용은 그러니까 알집 파일에 넣어야 하는 내용은 총 이렇게 3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 중간고사 때 와이어프레임 작업한 PPT 있잖아요. 그래서 그 PPT는 예를 들어서 이런 PPT죠. 그래서 와이어프레임을 이렇게 이 친구들 좀 많이 한 친구이기는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와이어 프레임을 다 한 다음에 맨 뒷장 요 부분에다가 새 슬라이드에 빈 화면으로 새로 추가를 하게 되면은 이 큰 공간으로 빈 공간으로 남잖아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지금 포토샵으로 작업했던 이 메인 페이지하고 상세 페이지를 이미지로 저장을 해서 JPG 이미지로 저장을 해서 여기에다가 이제 넣어 주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됐는데 이미지로 저장하는 방법은 지금부터 제가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두 번째로는 메인 페이지하고 상세 페이지를 작업한 포토샵 파일을 제출을 해라. 그래서 하나의 폴더를 만든 다음에 그 안에다가 PPT 파일, 요거 1번은 이제 PPT 파일이죠. 그 다음에 2번은 PSD 포토샵 파일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중간고사 바로 이후에 로고 디자인한 일러스트레이터 파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3가지 파일을 한 폴더 안에 넣고 다 압축을 해서 저한테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요 폴더에서 보면 첫 번째로 이 와이어 프레임을 작업한 파일, 그 다음에 메인 페이지 포토샵 파일, 그 다음에 상세 페이지 포토샵 파일은 이제 2개가 필요할 거고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로고 디자인한 이 AI 파일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이 파일 겉에 이 표지 모양은 저하고 아마 다 동일하게 해서 이 총 최소 이 4가지의 파일을 한 폴더 안에 다 넣고 압축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압축하는 방법도 제가 다시 다 알려드릴 테니 한 폴더 안에 이렇게 다 넣어야 된다라는 거고 일단 이 와이어 프레임 안에 새로운 그 장을 추가를 여기다가 해서 여기에다 이미지로 넣는 방법을 지금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이미지로 넣을 때는 일단 이 메인 페이지와 상세 페이지 2가지가 작업이 다 끝났다라고 하면 메인 페이지를 이 작업창에 오셔서 위에 파일 목록에 보면 여기 중간 정도에 익스포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익스포트 as로 들어가서 얘를 클릭을 하게 되면 포맷 형태를 JPG 혹은 PNG 뭐 2가지 뭐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JPG로 하겠습니다. JPG로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있는 이 export를 눌러주시면 어디에다 저장할지에 대한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까 저는 이제 바탕 화면에 새 폴더에 요걸 이제 저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메인 페이지로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상세 페이지 포토샵 파일로 넘어가서 얘도 똑같은 방법으로 파일에 export as로 들어가셔서 얘도 포맷 형태를 JPG로 바꿔서 export를 여기에다가 상세 페이지로 이미지 JPG 파일 형태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저장을 다 하고 나면 저희가 요 지금 파워포인트 작업창에 와서 그 폴더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오면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 중에 메인 페이지를 왼쪽 마우스로 드래그 해서 가지고 오면 여기 그대로 작업창에 와지거든요.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새 슬라이드를 빈 화면으로 하나 더 가져온 다음에 새 폴더에 있는 요 상세 페이지를 왼쪽 마우스로 잡고 드래그 해서 가져오면 되겠죠. 이렇게 오면은 우리가 작업한 내용을 이미지로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되는 거고, 요 내용을 저장을 해서, 그쵸? 저장을 해서 요 부분이 지금 이 파일이거든요. 요 파일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안에 메인 페이지하고 상세 페이지 이 이미지는 넣어도 되고요. 아니면 삭제를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음에 이 메인 페이지와 상세 페이지는 이 포토샵 파일이니까 요 한 폴더 안에 넣었고, 이 다음에 이 로고 파일 같은 경우에는 로고를 작업한 이 내용을 이 폴더 안에다가 같이 넣어서 압축 파일로 압축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압축하는 방법은 여기 지금 바탕 화면에 새 폴더가 있거든요. 이 새 폴더를 우클릭해서 여기서 압축이 있어요. 압축. 그 다음에 zip 파일로 압축을 하게 되면 압축이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이 압축한 파일을 제가 학교 홈페이지 공지에다가 올려놨었던 이 메일 주소에다가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한 폴더 안에, 하나의 폴더 안에 지금 PPT 파일도 들어가 있고, 그쵸? 여기 안에 지금 PPT 파일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메인 페이지와 상세 페이지 작업한 PSD 포토샵 파일 여기 두 가지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로고 디자인이나 일러스트 파일 여기 하나 들어가 있죠. 이렇게 하면 총 4가지입니다. 4가지 파일을 폴더 안에 넣고 압축해서 요 메일 주소로 보내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기말은 저희 6월 10일 날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시작하는 거니까는 이 시간 잘 체크해서 오시고요. 그 다음에 기말 발표자는 체크해서 준비해 오시면 됩니다. 발표 내용은 간단한 자신의 그 브랜드 컨셉, 웹사이트 기획 목적을 길게 장황하게 얘기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내 브랜드 컨셉은 이런 거고, 웹사이트는 어떤, 이제 유형이다. 뭐 이런 것 정도만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1번 내용을 가지고 와이어프레임은 1번 내용이 요거잖아. PPT 파일. 그걸 가지고서 와이어프레임은 이렇게 만들었고 이걸 토대로 메인 페이지하고 상세 페이지를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라는 것 정도를 다른 친구들하고 공유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발표 내용을 준비를 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뭐 질문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따로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메일로 줘도 되고, 뭐 제 핸드폰을 알면 뭐 그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6월 10일 날 그럼 만나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고생하셨습니다.